이제 올해 금리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달과 다음 달 두 번 남았는데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이달 동결, 다음 달 인상 전망이 일단 우세합니다. 여러분, 금리에 관해 잘 알고 계신가요? 한국은행에서는 10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11월에는 0.25%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서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무려 13개국에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무엇이고 또 기준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해서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정주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기준금리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한국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한국은행은 화폐를 발행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목적으로 통화 신용 정책 및 금융 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권한과 독립성을 갖고 있는데요. 금리는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매달 결정하고 있습니다. 경제 안정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하는데요. 가장 쉬운 예로 2020년 5월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또한 갑작스러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대공황에 빠졌죠. 그때 바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0.5%로 낮추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이 은행에 넣는 돈을 빼서 시중에 굴려가지고 투자를 활성화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바로 최저점으로 추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2021년 6월에 최고점 3,316포인트를 기록하며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회사 쪽으로 돈이 몰리면서 투자가 활성화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될 거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하고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준금리를 조정한다는 것은 개인의 돈을 어떠한 목적으로 풀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서민의 입장에서는 이득을 취해야 하는 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투자로서 돈을 벌고 또 기준금리를 높이면 은행에 돈을 묶어놔서 이자로 돈을 벌 전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11월에 0.25%를 인상한 이후에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에 걸쳐서 0.1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미국의 상황에 관해서 알아볼까요? 현재 미국은 퇴직자가 급증하고 또 구인난에 시달리면서 경제 위기라고 불릴 만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이주 노동자분들이 감소하게 되면서 워라밸의 끝판왕이라고 불릴 수 있는 미국의 근무 환경이 무너지고 있어요. 바로 초과 근무가 그 이전 코로나 이전보다 2배인 4.2시간으로 증가한 것인데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부채, 고용 위기 등 여러 가지 악재에 놓여 있는 미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최대 경제 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상황을 알아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5월부터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적으로 폭등을 해서 9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5.4% 증가해서 13년 만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는 2024년까지 금리를 2% 이상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미국의 경우 이자율이 0.5%에서 1.5%까지 오르면 집값은 10%에서 17%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주식이 폭락할까요? 아니면 집값이 떨어질까요? 이것에 앞서서 대한민국의 금리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0월에 금리가 무려 5.25%였습니다. 예금만 해도 돈을 끌어모으던 시절이었죠. 현재의 경우 내년에 1.5%까지 금리를 오른다고 가정을 하면 19년 7월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주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주식시장은 폭락할까요?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019년 7월로 회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저금리 시대이고 투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투자로서 돈을 벌려는 대중의 심리는 절대 약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리와 시장의 사이즈는 시시때때로 변하지만 돈을 벌고자 하는 대중의 심리는 결코 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 대선 이후에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는 2000대 초중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1.5%의 금리로 과연 누구 코에 붙일 수 있을까요? 200~300만 원 입금하면 2~3만 원 들어온다는 뜻인데 이걸로 우리는 과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식시장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직면한 위드 코로나 시대는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언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지도 모르고 델타 변이처럼 다른 강한 바이러스는 아니지만 또 변종이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경기가 갑자기 빠르게 점진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느리게, 아주 느리게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에 큰 폭으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따라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수 시점을 내년 5월 이후로 잡으셔서 현금을 확보하고 코스피가 떨어지는 그 시점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은 어떨까요? 내년 대선에 대통령으로 선발되시는 분의 정책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집값은 큰 문제입니다. 금리를 조금 인상하기 때문에 투기성의 매매는 다소 줄어들고 집값이 5% 이내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폭으로 인하되거나 정부가 기대한 효과만큼 드라마틱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간에 조정이 있은 후에 다시 오름세를 보였다가 장기간으로 봤을 때 안정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기준금리는 개인의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미국은 2024년까지 금리를 2% 이상 인상할 수 있고 2% 이상 오르면 집값은 10에서 17% 하락할 수 있다. 셋째, 이에 근거하여 한국도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를 1.5%까지 오르면 집값과 코스피 지수에는 약간의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타격은 없고 장기간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자의 시대 잘 알고 똑똑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금융 상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김기획이었습니다.